네, 이게 철학 윤리문, 철학 3시간, 윤리 3시간 하는데 오늘 철학 두 번째고요. 첫째 시간에는 철학은 무엇이 아닌가 뭐 이런 제목을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럼 철학은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첫 시간은 그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제 뭐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또 한국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철학에 대한 오해들, 그게 꼭 오해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오해인 경우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몇 가지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중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거죠. 철학은 뭐가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말장난이.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영원히 철학뿐만이 아니라 학문을 못해요. 이런 거죠. 나한테 말장난처럼 들리니까 말장난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말장난으로 들리는 것 중에 실제 말장난인 게 있겠죠? 그리고 실제 말장난이 아닌 게 있을 텐데 그것들은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말장난이 아닐 수 있는 거 중에 실제 말장난 아닌 거. 근데 이제 좀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철학이라고 할 때는 이 번역어 자체가 서양 철학만 뭔가 좀 더 얘기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 할 때 공자나 맹자나 이택이나 정약용 먼저 생각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소크라테스나 뭐 데카르트나 칸트나 이런 이미지가 그 다수가 그게 떠오르는 게 정상적인, 뭐 정상적이란 말은 좀 뭐하고 다수의 케이스예요. 근데 그 서양 철학이 무엇에 대한 생각 혹은 메타적인 생각이라고 뭐 이렇게들 부르는데 그 메타라는 게 그리스어에서 위라는 거거든요. 뭐뭐의 위라고요.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건 이제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이 메타적인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말장난처럼 비서양 사람, 특히 동아시아권,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한 분들한테 뭐 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좀 들려요. 예를 들면 크레타인의 역설이라는 게 있죠. 어떤 크레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장이다. 그 말이 맞으면 그 말은 틀려요. 모든 크레타 사람이 거짓말장이라고 크레타 사람이 말했는데 그 말이 맞으면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장인데 그러면 크레타 사람이 자기가 한 말,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참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틀리면 그 말은 옳아요. 벌써 이 말 또 그 말 자체가 이런 말 나오면 벌써 이게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리고 평범한 상식적인 선입견이라고 할까, 느낌이라고 할까, 인상이라고 할까, 편견이라고 할까 뭔가 좀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장난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아요. 근데 실제 말장난인 게 있겠죠. 어떤 경우에. 이 말 말고요. 뭐 어떤 경우에. 또 이 말도 올바른 말도 어떤 상황에서 쓰면 말장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말장난이 똑같은 말이 가령 말장난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그 의미가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거를 좀 거두절미하고 그냥 보면 이런 논의가 나오면 그거 자체가 이게 좀 뭔가 말을 꼰 것 같고 말장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동아시아 특히 유교의 이 언어와 존재가 일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 담론에서는 아니 그런 어떤 담론이 그 말이 그 되게 그 현실적인 실천적인 어떤 성리학적인 말하자면 도덕적인 거에 맞지 않는 뭔가 그 한마디로 말장난 같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영원히 학문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말장난처럼 보이는 것 중에 실제 말장난인 게 있죠. 원래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말이 말장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에게 말장난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말장난일 거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완전 오류에 빠지거든요. 그리고 서양 철학이 비서양 사람, 특히나 동아시아의 유교 담론에 속한 그 전통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좀 말 가지고 되게 그 워드 플레이, 말 놀이를 하기 때문에 락강이나 데리다나 뭐 이런 거 보세요. 그러면 이게 막 나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내가 욕망의 놀이개일 때 나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존재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꼬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말은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유의미한 명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장난처럼 나에게 들린다고 하는 내 인상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구분을 못하면 약간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도 좀 약간 벌써 복잡하고 약간 말장난처럼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말장난이냐? 아니거든요. 뭐 제가 아니라고 해서 아닌 건 아니지만 이 논리구조 자체는 이게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서양 철학을 공부할 때 사실은 동아시아 유교 문명권의 사람들이 서양 철학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96년부터 학교에서 강의했는데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중간에 뭐 유학도 뭐 9년 갔다 오고 했지만 그래도 지금 한 19년 20년 된 거죠. 가르치고 하기 시작한 지는. 근데 학교에서도 하고 뭐 고등학생들한테 가끔 특강 가기도 하고 어떤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이런 데서도 이제 아카데믹하게 하곤 하는데 저 자신도 옛날에 그랬고 지금 한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우연히 그냥 내가 그냥 좀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장난처럼 느껴진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뭐 일반화 안 시키겠고요. 저는 한 사람의 한국 사람으로서 그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대학교 때 공부할 때 자꾸 이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누구의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이 그 책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우니까 뭐 다 읽기 어렵잖아요. 이 사람의 실제 삶이 어땠는지를 자꾸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이나 책을 어떻게 논리를 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를 자꾸 보려고 해요. 그거 나쁜 거 아니고 인격적으로 나쁘면 안 되겠죠. 근데 인격적으로 못된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책을 썼다고 해서 그것까지 전부 다 그 사람의 어떤 하나의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이걸 다 본다는 거는 이게 좀 이상한 확대 과잉 해석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하면 너는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사람이 돼야지. 이게 좀 이상한 논리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하버마스 같은 사람이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에서 그 뭐 동양이라는 거 없지만 그거 자체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이지만 그 우리가 말하는 동아시아 유교 담론, 이 윤리적 존재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하고 윤리하고 구분이 안 되게 인의예지, 이거 인간 자체가 측은지심이 있다는 건데 측은지심이 벌써 불쌍히 여긴다는 건데 이게 도덕적 가치인데 그게 자연적으로 인간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 사실하고 윤리적 가치하고 중국은 뭐 조선 포함한 거죠.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근대에 넘어오면서 사실하고 가치하고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오히려 안 돼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이 근대에 극복한 걸 비서양,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유교 담론이 아직 못 벗어난 거로 보이는 거죠. 그 기준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보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일단 그게 몇천 년 동안 몸에 쌓였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을 때 이 사람이 그 말을 잘 하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떤 삶을 사는지 이걸 좀 보게 돼요. 이게 우리나라가 성리학적 그 주자의 퇴계에 이게 정통이 됐잖아요. 15, 16세기 이후로. 조선이 원래 그렇게 쓰긴 했지만 그런 게 아주 그 이데올로기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도덕적인데 도덕주의적으로까지 그게 일관적으로 밀어붙여져요. 그래서 아주 쉬운 예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는데 여러분이 뭐 팀장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팀장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직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저번에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제가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준비를 제일 많이 하고 팀장이니까 말을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의견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의견 대부분 다 얘기 안 하고 그 얘기한 사람 또 한두 명만 열심히 얘기해요. 그럼 딴 사람들이 얘기하면 딴 사람은 전부 다 마음속으로 깊이 그렇구나.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을까 하고 듣는 게 아니라
그래, 그렇지 뭐. 넌 참 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팀장 입장에서 보면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양하게 얘기하라고 할 때.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 그럼 얘기를 뭐 학교 수업도 똑같아요. 부모님이 애들한테 얘기할 때도 똑같아요. 자,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얘기를 바로바로 하냐? 못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팀장이 볼 때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안 해. 그럼 이 얘기 안 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끝까지 안 하면 괜찮은데 뒤에 가서 다 해. 밥 먹으면서 하고 술 마시면서 하고 이제 소위 뒷담화라고 할까요? 그 정작 얘기하라고 할 때는 얘기 안 하고 사실은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섞여 있지만 얘기해서는 오히려 안 될 상황에서는 어떤 면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팀장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합리성의 담론에서 볼 때 얘기하라 그럴 때는 오히려 못하고 얘기해서는 안 될 때 하는 게 이게 참 비겁하고 생각이 없고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그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타나갖고 말을 열심히 잘한다. 그게 뭐 부장이든 혹은 뭐 새로운 들어온 신입사원이든 그러면 그렇구나. 그렇지. 너 말대로 해야 되겠네. 우리 빨리 이 불합리한 걸 바꾸고 합리적으로 빨리 바꾸자 하고 가냐? 안 가요. 왜? 한국 사람들은 문화리학적으로 그 언어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한 걸 보고 그 말을 듣거나 말거나 해요. 그 이제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이 신뢰자본, 트러스트, 소사이티, 신뢰사회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지금 말을 판가름을 해요. 이게 그 담론의 평상시에 쌓아온 축적된 그 믿음, 신뢰, 자본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 말을 들어주거나 말거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말을 하면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해보자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서양에서 말해서 오르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없으면 생각 없는 거고 동의하는 거야. 근데 한국에서 말이 없는 사람이 동의한다고 보통 생각하냐? 동의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무슨 생각이 있는데 말을 안 하는구나. 혹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하죠. 내가 많이 너무 입으로 나불나불 됐는데 나를 이렇게 보면서 참 내가 부끄럽다. 저 사람은 내 본질을 실체를 봤을 텐데 저 사람 속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자기보다 위에 놓는 거죠. 심지어. 근데 서양에서는 위에 놓는 경우가 거의 없고 보통 동등하게 놓거나 낮게 놔요. 생각이 없거나 동의하는 거라고. 이건 거대한 문명사적 차이죠. 여하튼 그래서 철학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철학할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대부분 한국 사람인 내가 스스로 철학을 접한 게 아니라 철학에 대해서 접했던 사람들이 한 얘기를 영화든 소설이든 텔레비든 학교든 책에서 보고 내가 학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프랑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상은 지금이야 프랑스에 대해 많이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직접 겪은 걸 수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몽마르트나 바게트나 에펠탑이나 세느강이나 똘레랑스나 이런 거 프랑스에 직접 가보고 그거 얘기할 만큼 살고 불어 그 정도 하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똘레랑스는 최근에 생긴 거니까 누가 말씀하셨는지 당연히 아실 테고 그 전에 한국 사람들이 프랑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평균적인 제가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한국 사람이 갔다 와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책 쓴 거를 혹은 영화에 있는 거 소설이건 그걸 보고 일본말로 보고 그 사람들이 내면화 시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철학도 처음에 우리가 1870년대 80년대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그때 뭐 미국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올라오고 있는 나라고 거기 가서 공부하고 철학은 이런 건 것 같은데 이런 인상을 주는구나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자체도 학습된 거죠. 그래서 철학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철학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철학관에서부터 철학은 말장난이거나 혹은 고상하거나 혹은 철학은 하여튼간에 위대하거나 혹은 반대로 철학은 한국에서 뭐 철학하네 이런 게 욕이라고 했잖아요. 그 철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하여튼
너무 고상하거나 너무 문제가 있거나 내 일상생활에 건강한 일상적 담론하고 상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너무 고상해서 나하고 상관이 없거나 너무 어렵거나 하여튼간에 말장난이라서 내가 그런 것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보죠. 철학은 그럼 뭐가 아니라는 건 얘기했는데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이 뭘까요? 일본말이죠. 일본말 테츠카쿠의 한국어 음사죠. 한국어 음가로 읽으면 철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862년에서 64년까지 니시 아마네라고 하는 이 프린트에 있어요. 프린트 4페이지에 있죠? 4페이지의 두째 단락. 철학은 일본어 테츠카쿠의 한국어 음역이다. 니시 아마네라는 사람이 1862년에서 1864년까지 네덜란드 레이덴 대학에 가서 그 독일 철학, 유럽 철학을 공부하고 와요. 그 다음에 갔다 와서 8년 있다가 왔네요. 1874년에 100일 실론, 100가지 이론을 하나로 모으는 새로운 이론, 그게 뭐겠어요? 철학이죠. 이런 책을 써요. 거기서 필로소피, 영어로만 얘기하면 필로소피를 철학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요. 그래서 일본말로 읽으면 테츠카쿠가 되는데 그 구조가 이코노믹스를 영어로만 얘기하면 이코노믹스를 경제학으로 번역하면 경제학은 경제를 연구하는 거구나. 사회학은 사회를 연구하는 거구나. 물리학은 물체의 이치를 연구하는 거구나. 뭐 토목공학은 토목공학을 연구하는 거구나. 이게 되는데 철학은 그런 식으로 번역 안 해놓고 완전 다른 구조로 학문을 밝힌다. 밝은 학문이라는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게 한문을 읽으면 그래도 조금 이런 거겠네 하는데 그게 없어지면 그냥 요새 한글만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완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요, 거의. 그래서 필로소피아는 그리스 라틴어가 거기 한문 같은 거니까 서양 사람들한테는 그냥 애지 정도로 써 있는 거예요. 혹은 뭐 친지, 아끼고 뭐 좋아한다고. 그 지식의 지자도 아니고 지혜할 때 지자를 쓰니까 지식은 좀 날카롭고 냉정한 느낌이 드는데 지혜는 뭔가 좀 부드럽고 따뜻하고 여유가 좀 있고 이런 뉘앙스가 들잖아요. 그래서 그 니시아마네가 만약에 필로소피아를 있는 그대로 애지학 혹은 애지라고만 번역했어도 한국 사람들이 철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조금은 부드러워졌을 거야. 아무래도 다르잖아요. 사랑도 들어가고 지혜도 들어가고 사랑과 지혜하네요. 되게 그 철학이라는 뭔 뜻인지 알 수 없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렇다면 니시아마네라는 사람이 철학 필로소피 뭐 그리스어 필로소피아인데 필로소피아를 애지가 아니라 철학으로 번역했어요. 그럼 철학이라는 게 뭐냐? 철학이라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생각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제 리플렉션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리플렉션이 반사, 반영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사전 찾아보면 일본 사람들이 성찰 혹은 반성. 근데 이제 반성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잘못했는데 반성하는 것 같지만 그 인식론적 반성 얘기하는 거예요. 성찰이라는 단어, 성찰은 꼭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만 반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런 걸 다시 한번 보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경제학자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경제학이 있고 경제철학이 있잖아요. 참다운 경제학자는 당연히 경제철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현상이란 뭔가, 경제학을 또 뭔가 정의를 할 텐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대로.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 혹은 거기에 도움이 되는 뭐 학문, 혹은 실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사람이 이제 막 그 행동을 하겠죠. 그리고 그 일원화도 시키고 뭐 돈 벌려고 장사하려고 혹은 뭐 어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할 텐데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경제학에 들어있지 않았던 게 경제학에 들어간 케이스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산출을 얻는다. 근데 그게 기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최대한이 뽑혀 나오는데 그게 5년, 3년, 지금으로 치면 뭐 지속 가능한 10년, 20년 계속할 수 있냐? 안 돼.
그럼 이 방법을 택하는 게 과연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걸까? 처음에 5년, 10년은 그럴 것 같지만 20년, 30년 가면 다른 좀 장기적인 관점을 택한 사람보다 더 망해. 그 최대한의 산출이 안 나와. 그러면 기간이라는 문제를 경제학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다 다루죠. 처음에는 안 다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최대한의 산출로 최대한, 그게 생산자 입장도 되고 소비자 입장도 되고, 내가 만약에 팔려고 한다고 치면 팔 때 경제학은 경제현상만 연구하는 거지만 그 사는 사람들의 소비자의 심리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닐까? 핸드폰이나 자동차가 완전히 망가져서 사는 사람이 없고, 그게 이제 경제학에 그런 말이 이제 있잖아요. 상징 소비. 그게 내가 다 떨어져서 망가져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다 줘야, 응? 혹은 내가 이 신제품이 나왔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꺼낼 때 내가 투지를 꺼내면 중학생들, 평균적인 한국의 중학생이라면 좀 창피할 거거든요. 저도 이거 최근에 이거 핸드폰, 그 스마트폰으로 바꿨는데 저 같은 철학자도 마지막에는 좀 부끄러운 거예요, 꺼내기가. 근데 그게 참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저같이 독자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이 사회의 그 시선에,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아, 선생님 아직도 폴더폰을 쓰시네요. 폴더폰을. 그러면 처음엔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그걸 사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하나? 그럼 아니 뭐 그거 쓸 수도 있지. 그거 뭐 안 쓰면 안 되나? 나는 불편한 거 전혀 모르는데. 근데 그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점점 얘기하니까 아 이게 진짜 이 고백을 하는 거네. 이게 이상한 고백을. 하여튼 그게 좀 하여튼 뭐 다른 이유로 바꾸긴 바꿨는데 저 같은 사람도 이러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웬만하다면 아주 평균적으로 그 엄마나 이거 창피해서 못 들고 다니겠어. 그게 나이키 신발일 수도 있고, 예? 뭐 아놀드 파마 뭐 잠바일 수도 있고, 노스페이스 오리털 팍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연구 안 하면 경제학적으로 못 한다 이거예요. 그 지금은 소비자 심리나 사실 생산자 심리 혹은 인력 관리할 때 심리가 들어가지 않은 경제학이라는 걸 생각할 수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오늘날. 근데 그 옛날에 그런 거 다뤘냐? 안 다뤘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다운 경제학자는 항상 경제 철학자일 수밖에 없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좋다. 경제학적으로 사고해야지, 효율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당연히 이걸 묻게 된다는 거죠. 경제학적이라는 거의 범위가 뭐야? 자기가 학교에서 배웠던 범위가 있겠죠. 근데 그 범위가 망고 대대로 영원하면 그 처음에 경제학이 17세기쯤에 16, 17세기에 처음에 서양에서 탄생하잖아요. 그거 이제 번역은 나중에 경세 재민 갖고 번역해서 한 건데 그걸 물어봐야죠. 이코노믹스가 경제학인지. 그거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서 또 경제학이라고 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코노믹스를 일본 사람들이 19세기 말에 경제학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생각해보고 더 좋은 번역이 있다면 바꿔서 쓸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고 또 경제학이라고 택할 수도 있는데 그때의 경제학은 다른 거거든. 내가 선택한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코노믹스는 경제학이지. 그거를 뭐 경제민학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이건 되게 웃긴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베이컨이 보면 웃겠죠. 너 극장의 우상이 뭔지 못 들어봤구나. 앞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고 위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거하고 다르면 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앞에 사람은 뭔데? 그 사람 아니야?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과학자가 과학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과학에 대한 정의 자체가 바뀌어요. 그게 바뀌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가령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그 뉴턴적 시간 공간이 절대 시간 절대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 이전에 그 물리학자들도 알았어요. 그 데이터가 안 맞거든. 그 데이터가 안 맞는 이유는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을 뉴턴적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300년 동안. 그래서 안 맞는데 원래부터 안 맞았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근데 거시 세계에서는 설명하면 맞죠. 설명 모델로. 근데 아인슈타인은 대학교 때 아인슈타인 물리학 배웠나요? 뉴턴은 대학교 때 뉴턴 물리학 배웠어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거는 기존에 내가 배운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내가 경제학을 배우고 그대로 생각하면 그거는 경제학자죠. 경제학도지. 근데 경제란 뭘까? 경제심리도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상징 소비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경제 기호학 같은 것도 다뤄볼 수 있지 않나? 경제라는 게 단순히 보편적인 어떤 인간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계급에 따라서 소비 성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계층에 따른 계급에 따른 경제학적 소비 행태를 다르게 분석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행동경제학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 실제로 다 만들어져 있고 지금. 자 보세요. 뉴턴이 대학교에서 뉴턴 물리학을 배우지 않았죠. 그 뉴턴이 대학교 다닐 때 트리니티 컬리지에 다닐 때 패스트가 유럽에 돌거든요. 그래서 영국 인구의 한 3분의 1인가 4분의 1인가가 죽어요. 영국은 모르겠다. 엄청난 수가 죽어요. 하여튼. 그래서 학교를 휴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서 2년 동안 자기 농장 과수원, 귀족 집안 아들이니까 가가지고 지내요. 그때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뉴턴이 다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뉴턴은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얼마나 사이즈가 크고 그 넘어가기 좀 어려우냐면 자 여러분은 지금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다고 해요. 그러면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뉴턴 물리학을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러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 여러분 왜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냐고요. 만유인력, 중력 때문에. 근데 뉴턴은 대학교 때 뉴턴 물리학을 당연히 안 배웠죠. 당연하잖아요. 그럼 뉴턴은 뭐라고 배웠을까요?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를. 그게 1500년, 거의 2000년 동안 간 이론인데 사실은 1800년 동안 간 이론인데 사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에 의해서 목적인론적으로 떨어지는 거로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의 모든 게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처음에는 씨앗의 잠재태 형태로 있다가 그게 점점 크면 완성태가 돼서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할 때 양쪽 다 이게 답이 없잖아요. 닭의 목적을 알을 낳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달걀의 목적을 어미닭 혹은 뭐 수탉 성체가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희한하게 닭의 목표가 달걀을 낳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달걀이 큰 닭이 되는 게 그게 달걀의 목표래. 왜 거기서 끊어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계가 물, 불, 공기, 흙이라고 하는 4대 원소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4대 원소의 결합의 비율에 의해서 사과도 되고 물도 되고 안경도 되고 사람도 되고 토끼도 되고 뭐 발도 되고 지구도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율과 뭐 성분의 뭐 하여튼 뭐 구조에 따라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뉴턴은 대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냐? 사과가 왜 떨어지냐? 사과가 물, 불, 공기, 흙 중에 흙하고 흙이 가장 많은 구성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익으면 목적이 완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에 의해서 또 그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떨어지는 거야. 이게 너무 시적이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완전 엉터리거든요. 근데 되게 아름답죠. 멋있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근데 사과가 흙으로 만들어진 건 어떻게 알아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답하겠죠. 흙으로 돌아가는 걸 보세요. 모든 건 성숙하면 완숙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아니 뭐 하늘로 올라가지 공기로 제일 많이 만들어져 있으면 왜 땅으로 떨어지겠어?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뉴턴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는 우리가 뉴턴 중력의 법칙을 배우고 중력의 법칙 아닌 이유로 사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정도의 어려움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1800년을 갔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으니까 뭐 이런 거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다고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전혀 무관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사과, 그게 되게 재밌는 거니까 그 얘기만 하면, 뉴턴이 과수원에서 이렇게 볼 때 그게 낮인지 저녁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밤은 아닌 것 같고, 그 뉴턴이 꼭다리가 달려있을 때는 꼭다리가 달려있으니까 매달려 있죠, 사과가. 근데 다 익어서 꼭다리가 똑 떨어지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땅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학교에서 배웠단 말이지. 이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실현되는 거야. 근데 뉴턴은 그런 걸 일단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배제하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뉴턴이 그때 사과만 떨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 달이 떠 있었어요. 근데 달은 보면 꼭지가 가령 줄이 매달려 있었고 하늘에 떠 있냐? 아니거든. 근데 하나는 줄이 없는데 하늘에 떠 있어. 달은. 근데 하나는 줄이 없어진 순간 떨어져. 근데 이게 영국 얘기고 뉴턴이 이제 그쪽이니까 당연히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의 빛이 있고 자연의 빛이 있는데 하느님은 완전한 분이니까, 저는 종교가 없는데 설명을 하면 완전한 분이니까 하느님의 은총의 빛이 완전하단 말이야. 그럼 하느님이 물질 세계, 자연 세계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연 세계를 통과하는 법칙이 있을 텐데 그게 완전할 수밖에 없어. 완벽하단 말이지. 근데 하나는 안 매달려 있을 때 떨어지는데 하나는 안 떨어져. 이게 하느님의 법칙이 완전한데 이게 완전 가설인데 이게 문명하고 과학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 안 떨어지냔 말이지, 달이. 이거를 하느님의 일관성을 대전제로 깔아놓고 설명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달이. 그럼 그걸 설명하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그 달이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까? 인력과, 지금 말로 하면 인력과 trọng力의 균형이 딱 맞아서 그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 때. 이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이걸 이제 수식으로 설명을 한 거죠.